안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죠. 국군의 날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리 군의 최신 핵심 자산들이 오늘 시가행진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목이 쏠린 건 처음 공개된 괴물미사일 현무5입니다. 자, 며칠 전 이스라엘이 지하 18m 아래에 있는 헤즈볼라 수장을 벙커버스터로 사살했죠. 현무5는 그보다 더 강한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벙커버스터인데요. 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거대한 이동식 발사 차량들이 군중 앞을 지나갑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낸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입니다.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차량 바퀴 18개를 45도로 틀어 개걸음하듯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오늘 최초로 공개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의 우수한 측면 기동 능력을 보고 계십니다. 차체 길이만 20m, 무게도 36톤이 넘는 등 크기가 엄청나 좌우 회전을 하려면 전체 바퀴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탄두 중량은 지난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처음 공개됐던 현무4의 4배에 달하는 8톤입니다. 400에서 500km 정도의 폭발력으로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부를 이제 암살한 거거든요. 8톤이면은 대략 20배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면은 이제 소형의 전술급 핵탄도의 위력이다. 최대 사거리는 400km에 달해 북한 전역에 있는 지휘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비밀 전략 무기를 공개해 대북 메시지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오늘 우리 상공에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등장 전부터 콕 집어 비난했는데 그만큼 위협으로 느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F-15K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서울공항 상공을 가릅니다. 미군 전략 폭격기가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은 위기 고조 시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여 억지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B1B는 미군의 또 다른 전략 폭격기인 B2보다 3배 더 많은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기를 싣고도 최대 속도 마하 1.25로 괌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안에 도착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은밀성과 초음속 비행 능력까지 갖춘 겁니다. 57톤의 재래식 무기를 이렇게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폭격기잖아요. 전문가들은 미 전략 폭격기의 등장이 한미연합의 견고함과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알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절대 거기에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사전 탐지 사후 식별도 안 되는 무기 체계들이기 때문에 북한은 예상대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B1B 출격 전인 오늘 오전 담화문을 내고 미국의 허세성 무력 시위 노름이라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당장 이달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10일은 노동당 창건일인 만큼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 근처 서울 광화문 빌딩 숲을 이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다니는 아주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공중 전력이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아파치가 저공으로 비행하며 서울 광화문 빌딩 숲을 가로지릅니다. 다양한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편대 비행을 선보이자 시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T-50B 항공기로 구성된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의 고개 비행이 펼쳐지자 축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술력도 대단하고 약간 좀 멋있었어요. 소리도 웅장했고 약간 또 이런 기회가 다시는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90세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번 국군의 날 도심 시가행진에 참여한 항공전력은 총 32대입니다. 국군의 날 서울 도심 시가행진에 공준전력이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도 5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여했는데 우리 군의 최첨단 항공전력이 처음으로 대거 공개됐습니다. 특히 올해 도입돼 잠수함 사냥꾼으로 불리는 해군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과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소형 무장헬기 LAH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초 우리 군은 오늘 행사에 항공전력 160여 대를 투입하려 했지만 기상 상황을 이유로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L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군사용 로봇, 드론, 레이더 무기, 이 최첨단 신무기들도 오늘 선보였습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무기들 김용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차량들을 앞장서며 깡총깡총 한 발 두 발 내디디며 뛰고 있는 군사용 로봇. 우리 군이 시범 도입 중인 다족보행 로봇입니다. 시속 4km의 속도로 이동하며 20cm의 계단을 넘을 수 있고 카메라로 적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원격 사격 장비를 장착하면 전투도 가능합니다. 원격 조정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차량 위에 실린 이 궤도 차량은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자율탐사 로봇으로 땅굴이나 터널을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인공지능을 통해 지나온 내부 공간의 3D 지도를 만듭니다. 트럭에 실려가는 컨테이너와 같은 물체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되는 레이저 대공 무기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쏴 적의 무인기를 불태우는 장비인데 적 무인기를 자동 추적하며 10초 만에 온도를 70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발사 비용도 한 발에 2,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소형 무인기를 정밀 타격하는 국산 개발 레이저 대공 무기로 우리 군은 하늘에서 원격으로 소총을 쏠 수 있는 드론과 자폭 드론 등 미래 전쟁의 핵심 무기인 드론 전력도 과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한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요 모두가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이 현무5가 처음 공개되는 날이라서 막상 공개가 됐습니다. 좀 평가가 궁금합니다. 네, 그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을 자랑하는 초고위력 탄두 미사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게인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하 벙커마저 무력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입니다. 쉽게 기존 현무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파괴력을 좌우하는 탄두 무게의 경우 현무2는 1톤 정도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고위력 현무, 현무4는 최대 2.5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8톤이 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탄두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1000km까지 상승한 다음 마하-10 시속 약 12,000km의 초고속으로 낙하해 지하 100m 이하의 벙커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만큼 이동식 차량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5개 축, 10개 바퀴를 장착한 차량으로 운반했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9개 축, 18개 바퀴로 구성된 초대형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일반 트럭처럼 좌회전, 우회전도 어려워서 바퀴 전체를 동시에 움직여 마치 개가 걷는 것처럼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렇듯 외관부터 위력까지 기존 미사일과 전혀 다른 독보적인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흔히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스라엘 전쟁 때 지금 그 위력을 사실 봤어요. 자, 이 현무5의 공격 방식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고중량 탄두가 1000km 상공에서 떨어지는 만큼 지표면을 그대로 관통해 지하로 파고듭니다. 땅속에서 폭발을 일으키면서 인공지진 효과까지 발생시키는데요. 이를 통해서 천장과 같은 벙커 구조물을 붕괴시켜 지하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암살을 위해서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폭탄에 20배에 이르는 폭발력을 지녔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북한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난달에 북한이 사실 뭐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공개했거든요. 어때요, 비교해 보면? 네, 2주 전이었습니다. 북한이 화성포 11다 4.5형이라는 최신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탄두 중량은 4.5톤입니다.
현무5의 절반가량입니다. 그런데도 사거리는 320km 정도로 현무5와 비슷합니다. 가벼운 탄두를 싣고도 같은 거리를 날아간다는 건데요. 우리 군은 이마저도 기만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 때 여러 것들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 미국 전략 폭격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도 전개가 됐습니다. B-1B는 마하 1.25, 시속 약 1,500km의 최대 속도를 자랑합니다. 무장 장착량은 최대 57톤에 이르고요. 미국의 3대 전폭기 중 유일하게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평가를 받는 전략 자산입니다. 오늘 시가 행진이 아주 크게 대규모로 열렸는데요.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6.25 전쟁 당시 서울을 수복한 다음 태극기를 개양했던 것을 처음 재현했습니다. 경복궁 월대 앞에 대형 태극기를 풍선에 매달아 띄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예, 시가행진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됐습니다. 이런 것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시가행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음 달 11월이 정치 생명을 좌우할 운명의 달이 될 전망입니다. 열흘 사이로 2개의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먼저 김세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25일로 잡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로 잡힌 데 이어 열흘 뒤 위증교사 재판의 1심 판단도 나오는 겁니다. 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 정권이 올라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는지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와의 전화통화 맥락 등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선거법 재판은 고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발언을 이 대표가 미리 의도하고 준비한 발언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유무죄 판단이 우선이지만 이 대표 출마가 제한되고 의원직도 있는 형량을 내릴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재판은 2심과 3심에 가더라도 법원이 6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낸다는 방침이라 내년 상반기 확정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법정을 나와선 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법정 안에선 15분 최후 진술 동안 감추고 짜깁기 하고 지운다며 검사를 비판했는데요. 이 반면 재판부를 향해선 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사 카메라가 있는 방향을 찾더니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법정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게는 최악의 정치 검사라고 했습니다.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앞서 법정에서 15분간 진행된 피고인 최후 진술 때도 이 대표는 몸을 틀어 검사들을 응시했습니다.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짜깁기하고 목록에서 삭제한다며 이런 검찰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를 향해서는 개인 인생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 상당 시간을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와
자신의 통화 성격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SNS에 김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띄우고 위증교사인지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심사했던 법원 영장 판사는 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죠. 이 검찰도 위증교사 유죄 사건은 징역형이 93%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다음 달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그런데 이 대표의 이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한 차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뇌물죄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겁니다.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까지 묶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이 소명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앞서 이 대표 영장 심사를 위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위증 덕분에 이 대표가 처벌도 피하고 대선에도 나설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같은 혐의를 다룬 다른 재판에 비해 수집된 증거가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범의 자백, 변론여지서를 보낸 텔레그램 기록, 그리고 녹취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이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사건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검찰은 지난 6년간 위증교사 사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집행유예 포함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안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1심 선고만 이제 남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거로는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양쪽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먼저 검찰 쪽은 완벽한 위증교사라 그래요. 이걸 보면. 네, 맞습니다. 이 2018년에 이 대표와 증인 김모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요. 위증을 교사한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통화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리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 기억도 좀 되살려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이 행동이 증인 김 씨에게 인지하라, 학습하라고 요구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변론 요지서는 법정에서 이 대표 측이 증인에게 뭘 질문할지가 담겨 있는데요. 검찰은 이게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준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화 녹음을 보고 이재명 대표 측은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네, 이 대표 측은 이 문장의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기억을 되살려봐라,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제 이 대표 변호인도 변론 요지서를 그대로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했는데요. 입장에 맞춰서 증언해달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도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최후 진술에서 혹시라도 하라는 대로 증언하라는 걸로 오해할까 봐 신경 써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검사다라고 비판하면서 자꾸 이 통화 내용이 짜깁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나요? 네, 이 대표 측 지적, 검찰이 이 통화 내용 중에 일부만 공소장에 선택적으로 담았다는 겁니다. 실제 통화 녹취 내용과 공소장을 비교해 봤더니요. 이 대표의 발언 중에서 안 본 걸 얘기할 필요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이런 문장이 공소장에 안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통화 내용 전체를 들어보고 판결을 해야겠군요. 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9일 법정에서요. 이 30분 길이의 통화 녹취를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우려처럼 일부 발언 내용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대표도 본인 SNS에요. 통화 녹음 전체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올리면서 들어본 뒤에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민주당 쪽은 검찰이 구형한 이 징역 3년 실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하던데
검찰이 무슨 양형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 살펴보면요. 위증죄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면 가중처벌 요소로 봅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을 때도 무겁게 처벌하고요. 이렇게 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시켰고 또 위증 덕분에 재판 결과가 바뀌는 등 이 가중처벌 요소에 모두 해당된다고 했고요.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같은 감경 요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 구형은 법원 기준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네, 이제 결국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지금 징역 3년 구형을 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다음 대선에. 네, 맞습니다. 이 다음 달 선고를 기다려야 하겠지만요. 검찰이 어제 이런 통계 제시했습니다. 유죄를 받은 위증교사범 19 이상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6년간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6.2%, 아주 소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이 오히려 특수 사례라면서 이 대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최후 진술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도요. 이 법률가 출신인 만큼 유죄가 인정이 되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걸 알기 때문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준 기자였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이 다가올수록 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제거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민주당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탄핵 불씨도 더욱 키웠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특검 거부는 민심 거부.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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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이틀째 천막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제거하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천막 농성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으면 특검법 가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 여론 형성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 의원들이 가세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촛불 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 소속 의원은 탄핵 여론을 끌어올려 탄핵 소추안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헌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 검증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면서 결정타가 될 위법 사안을 찾아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이 대표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표단 속에 나서는 걸까요?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내일 저녁 여당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여당 원내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더해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 약 20여 명의 여당 의원이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은 매년 국정감사 전에 가져온 의례적 자리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님들을 만나는 것은 원래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표단 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마침 내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원내 지도부는 재의결 부결에 자신하고 있지만 무기명 투표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 12명 이상 표결에 불참할 경우 반란표 없이도 재의결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 불참도 이탈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연락해 본회의 출석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야당 공세가 거세지요. 그런데 선관위가 설령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야권에서는 명품백 시즌2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천 개입을 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특정인 출마에 개입했다면 법에 저촉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선관위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자인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의혹이 사실이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을 별다른 제재 없이 종결 처리했을 당시 논리와 유사한 겁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버전 2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열흘 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와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 10월 탄핵설이 계속 나오는데 왜 나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게 핵심입니다. 11월에 1심 선고가 열흘 차이로 연이어 나오죠. 대법원이 서두르겠다고 하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무죄일 거라 믿고 있지만요. 내년에 다음 대선 출마길이 막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10월에 최대한 탄핵 여론 띄워놓고 11월 1심 결과 보고 방향을 정하겠다는 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 말은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탄핵을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제가 민주당 친명 쪽에 물어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면 거리로 뛰쳐나가야 한다.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10월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민주당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적 탄핵입니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계엄과 함께 띄우는 말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이냐? 아직은 설이 걷으니 분위기부터 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풍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풍선을 이제 점점 키우는 거예요, 여론을 띄워서? 네, 10월엔 그 여론 작업이 속도를 냅니다. 이번 달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선 촛불행동 장외 집회가 시작됩니다. 촛불행동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단체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 상임대표가 심리적 탄핵을 외치는 김민석 최고위원 친형 김민홍 씨입니다. 국회 안에선 윤석열 탄핵 준비의원 연대,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본격 활동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에 탄핵의 밤 행사를 이제 대관해준 강득구 의원입니다. 강경파 의원들이 분위기를 잡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 분위기만 잡아가는 단계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탄핵 소추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드러나야 하죠. 심리적 탄핵을 실제 탄핵으로 만들 수 있는 날카로운 바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 김 여사 특검 등 특검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그 바늘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늘을 찾아서 심리적 탄핵을 딱 터트리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이 되면 이제 탄핵이 된다 이런 거군요. 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당 차원에서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리적 탄핵이라며 변죽만 올리고 있죠. 설익은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 대표, 개인적인 대권 욕심만 부각되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10월에는 최대한 탄핵 풍선을 키우면서 언제든지 풍선을 터뜨릴 수 있는 바늘을 찾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죠. 내부에서는 계속 여론을 부추기면 명태균 씨처럼 뭔가 튀어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연주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가을비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서 10도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노란 국화꽃과 분홍색 코스모스, 가을꽃이 활짝 폈습니다. 한낮이지만 긴 팔, 긴 바지 차림 시민들이 꽃나들이를 즐깁니다.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에 보온용 겉옷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어제까지 반팔이었다가 긴팔로 입었는데 저기 여벌 자켓도 하나 여벌로 또 혹시 또 추울까 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오후 2시 반인데요. 이곳 경기 일산 호수공원의 기온은 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까지 내려가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올 여름이 너무 더웠어가지고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추울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10월의 첫날, 가을은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상청은 일평균 기온이 20도를 9일 연속으로 밑돌 때 그 첫날을 가을의 시작으로 봅니다. 일평균 기온은 하루 3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온도로 평균을 내는데 오늘 오후 6시까지 서울 지역 평균 기온은 19.7도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더 낮아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과 광주 13도, 대구 14도, 대관령은 5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을 제외하면 낮 최고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청은 선선한 날씨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만 남서쪽 해상에 있는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주말 기온을 올릴 수 있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캄캄한 밤에 얼굴은 모두 가렸고 흉기와 둔기까지 든 사람을 맞닥뜨리면 기겁할 수밖에 없죠. 대구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새벽 시간 대구의 한 거리.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커다란 둔기를, 다른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관들이 에워싸자 남성은 다짜고짜 흉기로 위협합니다. 도착하니까 골목길에 이 사람이 검찰차를 보고 바로 이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고 포위망을 좁혀가며 팽팽한 대치는 이어지고 마침내 남성이 잠시 한눈을 파는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남성에게 달려들어 흉기와 둔기를 뺏고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붙잡힌 남성은 40대 남성 A씨.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흉기와 둔기는 집에서 챙겨온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택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집에 있다가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가지고 나왔다.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면 나도 내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해서 경찰은 특수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통일대교에서 역주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탈북민이었는데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마을버스 차고지에 나타납니다. 운행을 마친 버스 주변을 걸어다니며 차량을 살펴봅니다. 잠시 뒤 마을버스 한 대를 몰고 차고지를 빠져나갑니다. 30대 남성 탈북민이 주차 중인 마을버스를 훔쳐 달아난 건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저희도 황당하죠. 아침 출근을 나가는데 버스가 없으면 끌고 나가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남성이 훔친 버스를 몰고 달려간 곳은 파주 통일대교였습니다. 다리를 지키던 초병이 제지했지만 통일대교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역주행에 내달리다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사고 직후 남성은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훔쳐서 몰고 간 버스입니다. 경찰에는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10여 년 전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탈북했고 남한에선 일용직 작업자로 홀로 지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고 버스 운전면허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조사 중인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국경까지 넘었습니다. 2006년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후 18년 만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탱크를 실은 이스라엘 군용 트럭이 레바논 국경을 향하고 하늘엔 군용 헬기들이 떠 있습니다. 군인들은 장비를 가득 채운 배낭을 메고 이동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지대에선 폭발음과 함께 폭격이 이어집니다. And what you are hearing above me right now is the thud of artillery from Israel going into southern Lebanon, supporting those ground troops that are operating along the border. 현지 시각 오늘 새벽 1시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The Israel Defense Forces is conducting limited and targeted raids along Israel's northern border against the threat Hezbollah poses to civilians in northern Israel.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은 건 2006년 헤즈볼라와의 34일 전쟁 이후 18년 만입니다. 직접 들어가서 폐된 시설물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전쟁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군이 국경을 넘어 직접 투입된 만큼 전면전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지상전 계획을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대응을 경계하는 미국은 군인 수천 명을 중동 지역으로 파병하고 추가 전투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135년 전에 문을 연 대미 외교의 전초기지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미국 국가사적지로 지정돼서 동판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현장에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북동쪽 로건 서클 역사지구에 있는 대한제국 공사관에 미국 국가사적지 동판이 걸립니다. 한국 정부가 소유한 건물이 미 연방문화재로 처음 인정된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공사관 1층은 외교와 연회를 위한 공간이었는데요. 외신 보도와 기록을 토대로 당시 모습을 최대한 재현했습니다. 1889년 클리브랜드 당시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방문한 식당에 걸렸던 대형 거울이나 고종 황제 사진 밑에 놓인 벽난로는 135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The exterior reflects its historic appearance. Its magnificent interior retains its historic floor plan and many original materials and features, including finishings and furnitures.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은 1910년, 당시 일제 주미대사는 단돈 $5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미국 군인회관, 화물노조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다 2012년 우리 정부가 매입해 복원 재현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 공간 자체가 미국의 역사에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규명이 된 것이죠. 135년 자리를 지킨 한국 최초 외교 공간은 한미 외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중국 고속도로 곳곳이 국경절 연휴에 나들이 차량으로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정체가 이어지자 줄넘기를 하거나 머리까지 감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 인근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꽉 막혔습니다. 중국의 연휴 중 가장 긴 국경절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차들이 옴짝달싹 못하자 간식을 먹으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려봅니다. 체념한 듯 도로에 앉아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는 줄넘기를 하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화물차 기사가 머리를 감는 등 도로 정체를 참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심지어 돈벌이에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한 도로는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뜯긴 차량과 잔해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 10여 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운전자 등 8명이 다친 겁니다.
这个装置多了很多，有的车子都基本上到位的状态，是让人有的，就不知道来了怎么样的。 중국의 주요 기차역과 공항도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7일간 이어지는 국경절 연휴 동안 누적 19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중 80%가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체증은 연휴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에는 한은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도발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성의 고용률 상승이 저출산과 관련이 깊다는 건데요.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급감 현상은 수도권 인구 밀집과 함께 여성 고용률 상승과 관련이 깊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속화됐음에도 출산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의 증가를 저출산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젠더 갈등과 같은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졌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남녀가 또 이렇게 갈라치기 될까 봐. 최근 이 총재와 한은은 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이슈에 공세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 한은 측은 논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끄러운 한은을 만들자가 기본적인 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이 독립된 국책기관으로서 낡은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통화 정책에 일단 이제 좀 더 전념을 이제 해야 되겠죠. 범위 자체가 좀 넓게 나갔을 경우에 이 총재가 구조개혁 전도사를 자청하는 만큼 거침없는 주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상추 못지않게 인기 있는 쌈채소 바로 깻잎이죠. 그런데 값이 올라서 한 장에 100원 안팎 금깻잎이 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점심에는 제육쌈밥, 저녁에는 고기를 파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입니다. 냉장고 안에는 주 반찬인 쌈채소가 가득합니다. 최근 치솟는 채소값에 걱정이 앞서지만 상해 나가는 깻잎의 양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습니다. 야채값이 부담스럽죠.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들어와야 되는데 명세표를 제일 먼저 보고 있어요. 오늘은 얼마나 올랐을까. 주 메뉴다 보니까 그래도 개수를 줄일 수도 없고. 대형마트의 깻잎 코너, 자주 먹던 쌈채소지만 선뜻 바구니에 넣지 못합니다. 3, 4분 정도는 한 것 같아. 깻잎 하나 사자고. 그래도 오늘도 전어를 샀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 하다 샀어요. 실제로 지난달 30일 기준 깻잎 가격은 100g당 3,500원을 넘었는데요. 두 달 전 2,000원대에 비해 약 1,000원이 올랐습니다. 일부 마트에서는 깻잎 한 장이 100원 안팎에 팔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주 산지 시설에 큰 피해가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쌈 대신 대체 채소를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그냥 대체 상품으로 다른 거를 먹게 되더라고요. 양파나 파 이런 거 파채 같은 걸로. 배추와 상추에 이어 깻잎마저 금잎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일제강점기 순수 민족자본으로 세운 삼양그룹이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100년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삼양이 잘 키우겠습니다. 국내 대표 장수기업 삼양그룹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오늘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윤 회장은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크다며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양그룹은 1924년 수당 김현수 창업주가 설립한 근대적 기업평농장 삼수사로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과 매판 자본에 맞서 순수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근대 기업입니다. 1931년 사명을 삼양사로 바꿨고 농장과 염전 사업을 해왔습니다. 창업자가 1920년대 여기 갯벌을 간척을 해갖고 간척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신 후에 이제 염전을 만드신 거죠. 굉장히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일 아니겠어요? 이후 식품과 화학,
의약바이오로 사업을 확장하며 한 세기 동안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엔 대체당 분야의 알룰로스 시장을 잡기 위해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국내 최초의 민간 장학재단을 만들어 85년째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은 지속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만났다는데요. 무슨 악수예요? 네, 두 사람 어색한 악수 나눴습니다. 지난 24일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한 뒤에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난 거죠. 기념식 마치고 윤 대통령 참석한 내빈들과 악수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먼저 걸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개 숙인 한 대표 평소보다 다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악수 마친 뒤에는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고개 들어 보였고요. 대통령 표정은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래 보이죠. 하지만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볼까요? 환한 웃음 짓더라고요. 한 대표 악수할 때와 확연히 비교되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악수 때마다 미묘한 장면 포착됐습니다. 근데 오늘 기념식 전에 한 대표가 글을 하나 올렸다면서요? 네, 한 대표가 정부투자금융기관 감사가 자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어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서울 보증보험 상근 감사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 공개했죠. 김 전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한 대표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서 한 대표의 당비 횡령 의혹을 터뜨리면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친한계 내에서는 용산이 한 대표 공작을 한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고요. 용산은 김 전 행정관을 추천한 건 친한계 인사라며 반박합니다. 한 대표,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또 저렇게 불쾌한 감정을 굳이 드러내냐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내일도 윤 대통령,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 지도부와 만찬한다는데요. 독대를 요청한 한 대표는 만나지 않고 원내 지도부만 부르다 보니 또 한동훈 패싱이냐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 아슬아슬하네요. 네, 두 사람의 관계요.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깨붓하는 사자성어를 쓰는데요. 깨질 듯 하면서도 또 붙고 또 깨질 듯 하면서도 붙고 2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미운 감정, 고운 감정 다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어떤 형태로든 대화는 재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가 종이가 막 날아다니네요. 네, 바로 탄원서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도 징역 3년형을 구형하자 지지층, 재판부가 최후의 보루라면서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재판관님께 민심을 전하자고요. 보니까요, 탄원서를 어디로 보낼지 주소도 적혀 있어요. 네, 친필로 작성하라는 조언과 함께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단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문구 예시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지지자들 전에도 탄원서 보낸 적 있죠? 네, 지난해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때도 90만 명이 기각 요청 탄원서 보냈죠. 당시 영장 기각됐습니다. 분명 민주당도 요즘 이제 재판부에 대한 언급이 좀 부쩍 늘었습니다. 네, 사법부는 검찰과 다를 거라고요.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이겠죠. 판사가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구형이기 때문입니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판에서 사법부를 믿는다라는 말도 했던데 당은 이 대표와 대선 간다는 게 확실해 보이네요. 네, 이 대표 리더십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정치권에선 이런 예측도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죠. 무슨 동요를 해요.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이 세게 나오면 그래도 동요하지 않고 촛불에 불을 붙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사법부 협박과 윤 대통령 탄핵 공세도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11월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디로 향할까요?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신제품이나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죠. 빨리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성수동에선 매달 평균 90개 팝업 스토어가 생겨났다 없어집니다. 유행의 성지라는 명성과 함께 쓰레기 지옥이라는 오명도 얻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다시 가봤습니다. 젊은이들로 붐비는 성수동 거리. 한 집 건너 한 집이 팝업 스토어일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신제품, 한정판을 구매하기 위한 대기줄은 매장 밖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포토카드, 책갈피, 에티큘러, 스티커 등등 구매를 했어요. 인파가 넘치는 만큼 각종 쓰레기도 넘쳐납니다. 쓰레기들 중 대부분은 이런 종이 상자와 비닐 같은 상품을 담고 있던 포장 쓰레기들인데요. 도로 한켠엔 아직 뜯지도 않은 엽서나 포스터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앨범을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포토카드만 꺼내고 앨범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목 곳곳에선 쓰레기를 가득 실은 철거 트럭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장이 들어서고 철거되기를 반복하다 보니 각종 폐기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버리는 거죠. 나무 같은 꽤 자로 바로 버리지. 철거된 철제 구조물과 목재가 실린 트럭들은 도로 한켠을 점령하곤 합니다. 폐기물로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공장에다 쌓아 비축해놨다가 한꺼번에 버리기도 하고. 팝업 스토어의 성지가 된 이후 성동구의 하루 평균 사업장 폐기물은 4년 전의 10배, 500톤이 넘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처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5톤이 넘는 건설 폐기물은 분리배출과 재활용 실적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팝업 스토어 폐기물은 보통 3톤 내외여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겁니다. 처리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신고나 허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매장을 철거하고 나온 폐기물은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재활용 대신 곧장 소각장으로 향합니다. 일단 세려갖고 선별하기 힘들고 하니까 소각장을 보내는 거고. 팝업 스토어가 새로운 소매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별도의 폐기물 처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팝업 스토어를 짓는데 들어가는 자재들을 좀 표준화하는 좀 모듈화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환경부도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의 콘서트나 팬미팅, 가뜩이나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를 사 모으고 수십 배를 얹어서 되팔아온 안표상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은 유명 가수의 공연 입장권을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되판 암표상 7명을 검거했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표는 4배가 넘는 80만 원에 배우 변우석 씨의 팬미팅 입장권은 30배나 부풀린 235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들은 컴퓨터에 능숙한 20, 3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매크로는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것보다 예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인은 수십만 번대 순번을 대기해야 하지만 이들은 1, 2분 안에 접속해 다수의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들인 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았는데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1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난타의 기획자로 유명한 배우 송승환 씨가 연극 무대에 오릅니다. 30cm만 떨어져도 흐릿하게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오히려 연기도 골프도 더 잘하게 됐다는 그의 이야기를 장치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송승환 씨가 다음 주 막을 올리는 연극 연습에 한창입니다. 너는 어째 숨조차 쉬질 않느냐. 2년 전 시각장애인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대사와 몸동작 하나하나에 장애를 느낄 수 없을 만큼 50년 넘은 연기 경력이 묻어납니다. 이 병이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사실 많이 낙담을 했죠. 그런데 제가 워낙 긍정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눈앞 30cm 밖은 모든 게 흐릿하게 보이지만 다행히 악화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배우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대본을 보진 못하지만 요즘은 이제 IT 기술이 좋아져서 제가 다 들으면서 이제 암기를 하죠. 1965년 8살 때 데뷔한 배우 송승환은 중장년 팬들에겐 아역 배우 출신 하이틴 스타로 기억됩니다. 또 난타로 대박을 터뜨린 공연 기획자로도 유명합니다. 뜻밖의 찾아온 시각장애는 주변을 환하게 볼 수 없는 대신 바로 눈앞만 집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골프 치면서 한 번도 못 해봤던 홀인원을 시각장애 4급 받고 바로 홀인원 했어요. 절망 대신 긍정을 택한 송승환 씨. 무대 위 배우로 활활 불태울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10월에 들어서자마자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최저 10도에서 최고 20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8도 이상 낮아지는 데에다 바람이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기온은 글피부터 차츰 오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은 5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가에서는 높은 너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대전 11도, 대구 13도에서 시작됩니다. 강원 지역은 밤사이 서리가 맺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도 대전 20도, 강릉 19도, 대구는 22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태풍 끄라톤이 북상 중인데요. 세력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모레부터 남동쪽에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군의 날인 오늘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우리의 전략 자산 그리고 한미 동맹 역량을 총결집시키는 역할인데요. 가장 공고한 평화는 역설적으로 가장 힘이 강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적에게 공포와 전율을 가져온다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모토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직업.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